안녕. 좋아. 6강 일제 국권 침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잘 쉬고 왔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어. 아관파천 이후에 조선의 개혁의 움직임. 첫 번째 독립협회와 두 번째 광무개혁이었어. 각각은 여러 가지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바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조선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조선은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 서구 열강들의 그런 압력 끝에 결국에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 우리는 조선이 대한제국이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었던 1904년 러일전쟁 시기부터 1910년 나라를 빼앗기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시간 순서대로 배워볼 거야. 그리고 일본이 5개의 조약을 통해서, 대표적인 5개의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그 과정들을 공부할 거다. 그래서 오늘은 5개의 조약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을사조약 같은 건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이런 5개의 조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과정을 공부해 볼 거다. 학습지에 보면은 이렇게 빈칸이 많이 있는데 이 흐름들을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자, 이야기는 1904년 러일전쟁으로 시작돼. 러시아와 일본이 드디어 한판 붙는 거야. 러시아와 일본은 왜 붙었을까? 그래, 바로 사이에 있는 조선 때문이지.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나타낸 그림이야.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와 일본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가운데 있는 조선을 두고. 결국 조선을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일본과,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러시아는 바로 조선에서 한판 붙게 되는 거지. 대한제국, 우리나라를 두고 싸운 곰과 사무라이의 대결. 누가 이겼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와 일본이 붙었을 때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역사를 봐도 불과 10년 전인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에 간섭하자 별말 못하고 청나라에게서 뺏었던 영토를 돌려줬던 적이 있잖아. 그래서 서양 열강들은 이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시합장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로 표현된 나라가 있어. 바로 여기 위에 보면 애처롭게 담 너머로 구경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바로 청나라야. 한때는 조선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패배하면서 시합장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애처로운 존재로 전락해버린 청나라지. 이처럼 역사식이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다.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조선은 재빨리 중립을 선언해. 우리는 러시아의 편도 아니고 일본의 편도 아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라고 조선은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조선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 너무나 쉽게 조선의 외침은 무시당했던 거지. 러일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을 협박해서 첫 번째 조약을 맺게 돼. 바로 한일의정서야. 내용을 읽어볼게.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영토에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군이 조선 땅, 대한제국 땅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영토를 마치 자기 영토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의 자주성을 침해당한 건데, 그 군대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냥 그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조약이 바로 한일의정서였어. 믿기 어려웠겠지만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 중에 일본이 우세한 쪽으로 흘러가.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조선 정부에 두 번째 조약을 요구하지. 그게 바로 1차 한일협약이다.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살펴볼게. 대한제국은 재정, 외교 분야의 일본인을 고문으로 파견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묻는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왜 그런 고문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주리를 틀고 와 살려주세요 이런 고문이 아니라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조언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문이라고 말하는데 일본에서 그런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의 정치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완전히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일본은 이때쯤부터 아주 치밀하게 서양의 다른 국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조만간 조선을 먹을 것 같은데 그것을 봐줄 수 있겠습니까? 암묵적 동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해. 먼저 영국한테 접근을 한다. 그래서 영국과 동맹을 맺으니 영일동맹이야. 일본은 한국에서 특별한 이익을 갖고 있다. 대영제국 영국은 일본이 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를 승인한다. 영국은 일본이 언제든지 조선을 먹는 것을 동의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럼 미국은 어땠을까?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조선과 미국이 맺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 1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 바로 양 국가가 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 그리고 고종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 미국이라면 우리랑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1조의 그런 서로 도와준다는 조약을 넣은 나라인 미국은 조선 편이지 않을까? 일본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웬걸? 미국은 이미 일본과 비밀조약을 맺어. 그 비밀조약의 이름이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야. 가스라라는 일본인과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인이 대표가 돼서 맺은 비밀조약이라는 뜻이야.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이것을 인정한대.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고 미국은 그것을 인정한다 라고 한 비밀 내용이 있는 조약이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었지. 결국 영국도 미국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조선의 편은 아니었어. 우리가 러일전쟁 당시를 나타낸 그림들을 보면 일본과 러시아 말고도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도 특히 영국이랑 미국은 마치 일본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이 그려진 경우가 많아. 바로 영국과 미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준 것을 표현한 거지. 국제관계라는 게 참 냉정해. 그래서 이처럼 서양 세력들의 지원, 서양 세력들의 서포트 그런 것들을 받게 된 일본은 마침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하고서도 러시아가 간섭하자마자 어떻게 답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청나라에게서 뺏었던 영토를 돌려줬던 일본이 10년 만에 러시아한테 복수하는 거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까지 물리친 일본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서양 국가들이 인정한 상황 속에서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조약을 맺게 되니 그 조약이 우리가 배울 세 번째 조약, 그 유명한 을사조약이 되겠다. 을사조약의 내용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을사조약이 워낙 유명한 조약이니까. 그리고 읽다 보면 여러분도 화가 나게 될 거야.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주의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한국이 부강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조약을 맺는데. 그러니까 을사조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조선 대한제국이 언젠가 부강해진다, 강대국이 되면 그때 우리 을사조약 무효로 해줄게. 그때까지는 이 내용들을 포함하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게 을사조약의 스타트야. 과연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래서 일본이 그걸 무효로 해줄까? 그런 의도였을까? 벌써 시작부터 장난질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1조 읽어볼게. 일본국 정부는 도쿄 외무성을 경유해서 앞으로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대. 무슨 말이냐? 일본국의 정부가 한국의 외교 일을 맡아서 하고 일본국의 대표가 외교대표자가 외국에 있는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대. 아니 그걸 왜 일본인이 해? 그지 얘들아? 대한제국 사람이 해야지. 대한제국 외교를 대한제국 사람이 하고 대한제국 국민은 대한제국 사람이 보호해야지. 그걸 왜 일본인이 하냐고. 그지? 제 2조 볼게.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어떠한 종류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대한제국은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는 외교를 할 수 없다. 아니 그거를 왜 일본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 그지 얘들아?
자, 3조. 3조의 내용은 굉장히 긴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한 명을 파견하는데 그 관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감이라고 부를 거래. 그 통감이 조선 정부에 대해서 황제를 아련할 권리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거야. 이제 통감이라는 사람까지 파견을 한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뭐 4조 건너뛰고 5조 볼게.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대. 믿을 수 있니 얘들아?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존할 거래. 조선을 이렇게 잘 이쁘게 잘 해줄 거래. 믿을 수 있겠어? 지금 외교권 뺏어가지. 그리고 통감이라는 사람 파견해가지고 정치 내정 간섭하지.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해준대. 그걸 보증하겠대. 이 보증 우리 믿을 수 있니 얘들아? 이게 바로 을사조약이야. 정리 한번 해볼게.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종류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즉 조선은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야.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한제국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 공사들, 외국 외교관들도 모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외교권이 없는 나라에 외교관을 파견해서 뭐 하겠니 얘들아? 세금 낭비지. 그지? 둘째, 일본국 정부는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아래에 한 명이 누구? 통감을 둔대. 처음에 1차 한일협약 때는 그냥 의견 정도를 묻는 고문을 파견했지만 이제 을사조약 2차 한일협약 때는 대놓고 통감이라고 하는 대표자를 파견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심화하겠다라는 의도지. 그리고 이때 초대 통감,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는 일본의 1대 통감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봤을 이토 히로부미다. 그러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너희들 대한제국에서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하고 조약을 맺으려면 누가 맺어야 되니?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수립에서 배웠는데 그래 맞아. 무한한 권력을 가진 황제, 즉 고종이 조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이 오케이를 해야지 조선에서는 법률적으로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조선의 법률,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깡그리 무시된다.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번 고종한테 을사조약을 내밀어. 야 이거 우리 조약하자 이렇게 내민단 말이야. 하지만 고종은 그걸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혀. 우리는 이거 맺지 않겠다. 이거에 관련된 회의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 비록 국제정세 사이에서 힘이 없었던 황제였던 고종이지만 그도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거 진짜 을사조약에 사인하는 순간 진짜 끝이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고종은 끝까지 거부를 하지. 하지만 그 와중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조선에 대한제국에 들어와 있었던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을 포위하고 심지어 궁궐 안쪽에까지 군사들을 투입시켜. 그래서 막 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궁궐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일본 군대가. 그런 상황에서 대신들을 압박하고 고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을 모아서 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지. 이거는 당시에 1905년 당시에 을사조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보면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8명의 조선 대신들이 앉아있어. 이 8명 중에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만 반대를 하고 8명 중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을사조약의 결국에 찬성하게 되니 우리는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멋쟁이 을사오적들의 얼굴과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재준. 우리가 이들 을사오적 중에 흔히 이완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완용을 많이 아냐면 이완용이 제일 먼저 찬성 의견을 밝혔어. 사실 8명 모두 다 을사오적 포함해서 전부 다 손쉽게 먼저 을사조약 좋아요 사인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겠지. 근데 그 중에서 이완용이 제일 먼저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을사조약 우리 사인합시다 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완용이야.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을사오적들이 동의를 하고 결국에 외교 담당 대신, 외부 대신이었던 박제순이 도장을 꽝 찍으면서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게 된 거지. 얘들아, 선생님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의 일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을사조약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 너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은 각각 자기 자신의 위치가 생길 거야.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겠지.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하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길 선생님은 바라. 이들은 조선의 대신으로서 조선의 녹을 먹고 조선 국민과 조선을 위한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어. 우리 절대로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자. 을사조약 같은 경우에는 덕수궁의 중명전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체결이 되었어. 지금은 박물관 형식으로 운영되어서 너희들이 여기에 방문하게 되면 이 안쪽에서 자유롭게 뭐 을사조약 체결 과정이나 뭐 을사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 뭐 그 전후의 상황, 그 다음에 이런 모형들, 이런 회의장 이런 것들 재현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 지금 대중교통으로 우리 학교에서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거든. 선생님도 거의 매년 방문하는 곳인데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되고 나서 너희들이 꼭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다 슬픔에 빠졌어. 이제 외교권도 빼앗겼으니 본격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구나.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일부는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일본을 몰아내자 해서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어. 고종 황제 같은 경우도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기도 했지. 오늘은 읽기 자료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시일야 방송대곡이라고 하는 당시 신문에 실렸던 논설을 읽어볼게. 오늘 목놓아 통곡한다 라는 이야기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천만 뜻밖에 을사조약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삼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만들어낼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황제 폐하는 강하게 거절했는데 이 조약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나라의 정부 대신들이란 자들은 자신의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 위협에 겁먹어 머뭇거리거나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겼다.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종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000만 백성을 남의 노예가 되도록 했다. 저 돼지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 그 무슨 낯짝으로 황제 폐하를 다시 배울 것이며 무슨 낯짝으로 우리 2000만 동포를 다시 대할 거냐. 원통하고 분하다. 우리 2000만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우리는 살았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단군 이래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벼랑간 멸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정말 피를 끓게 하는 명문이다, 그지 얘들아? 너희들도 한번 집에서 소리 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추천한다. 을사조약의 체결 이후에 고종은 이 을사조약이 부당한 조약이었음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해.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1907년에 열렸던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세계 각국의 외교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어. 이 회의에 고종은 비밀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헤이그 특사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으로 구성된 헤이그 특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제국, 서울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까지 가. 이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륙 횡단열차, 기차를 타고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정부에서 준 지원금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차표도 못 끊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외교를 대표해서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을사조약 부당하다, 일본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차표를 끊을 돈도 없는 거야. 결국에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네덜란드로 이동해. 자, 이제 네덜란드에 도착했어.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장 앞까지 왔어. 이제 이들은 평화회의장에 딱 들어가서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대한제국에서 왔다. 대한제국은 지금 일본의 위협 아래에 있다.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뺏고 부당하게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거기 있는 서양 열강들이 들으면서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헤이그 특사 그리고 고종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어. 일단 헤이그 특사가 만국평화회의장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저지돼. 일본은 을사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는 일본이 대신하고 있으니 만국평화회의장 안에는 대한제국의 대표는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미 일본의 대표가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의 입장을 저지시키지. 그리고 서양 열강들은 그것을 대부분 동의해. 헤이그 특사 3인방은 비록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만국평화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은 실패하지만 만국평화회의를 취재하려고 온 기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 기자들 앞에서 열띤 여론전을 펼쳐. 3인방 중에 특히 이휘종이 외국어에 아주 능통했거든. 그래서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당시에 많은 기자들에게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폭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실제로 헤이그 특사 3인방의 인터뷰가 이렇게 기사로 작성돼서 외국 신문에 막 실리고 그랬어. 하지만 이들의 여론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의 동정심이나 관심만으로는 국제 정세를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았겠지. 그리고 엎친의 덮친 격으로 3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이준 선생님은 여기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고 말아. 그리고 헤이그 특사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지. 헤이그 특사가 묵었던 네덜란드 헤이그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준 피스 뮤지엄, 그러니까 이준 평화 박물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 네덜란드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네덜란드에 여행 가게 되면 뭐 풍차나 뭐 튤립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꼭 여기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언젠가 네덜란드에 갈 일이 있다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야. 헤이그 특사 참 안타까운 이야기다. 고종이 일본 몰래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본 정부는 길길이 날뛰어. 아니 어떻게 우리랑 을사조약을 맺어놓고 이제 당신들 외교는 우리가 담당하는데 고종 당신이 어떻게 헤이그 특사 같은 걸 파견해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그렇게 망신을 줄 수 있냐. 일본 정부는 길길이 날뛰었지. 결국 갖가지 이유를 동원을 해서 고종을 강제로 황제에서 퇴위시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본은 바로 조약을 맺어 우리가 배울 네 번째 조약인 한일 신협약이야. 정민년 1907년에 맺어졌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지. 이 조약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파견되었었던 을사조약 때의 통감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통감에 이어서 일본인 관리를 한국의 부서의 주요한 관리인 차관으로 임명해. 일본인을 한국 부서의 핵심 자리에 앉히는 거야. 차관 자리에 일본인을 앉히는 거야. 처음에는 고문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감을 파견해가지고 아예 황제 바로 아래에 통감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고 이제는 각 부서의 핵심 자리에 아예 일본인을 앉혀버리는 거야. 한일 신협약. 이제 일본을 막을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없었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는 그 가속도를 얻게 되는 거지.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 법권도 뺐고 경찰권도 박탈했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에 1910년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1910년 일본은 한일 병합조약을 맺게 되고 우리의 국권을 빼앗았다. 읽어볼게. 한국 황제는 한국의 모든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에 준다. 우리나라를 정말 일본에 완벽하게 빼앗기는 거야. 이날은 1910년 8월 29일이고 우리는 이날을 국치일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던 날이다 라고 해서
기억하고 하는데 너희들이 꼭 이날 정도는 한국인으로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까지 공부를 하면 우리가 러일 전쟁부터 1910년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의 과정을 모두 공부한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 보충으로 더 알아보기 한번 공부를 해보자. 교과서 40에서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교과서 40에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조약을 맺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나와. 그런데 과연 일본이 대한제국과 체결했던 5개의 조약은 그러한 내용들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야.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으려면 다음에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 얘들아. 첫 번째가 전권 위임, 조인, 비준인데 무엇이냐면 봐봐. 먼저 아무나 가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뭐 가가지고 일본이 나무랑 조약 맺은 다음에 조약 맺었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조약을 맺기 위한 권한을 획득해야 돼. 그 권한을 누구한테 얻을 수 있냐면 최고 통치자한테 얻을 수 있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왕일 것이고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겠지. 그래서 황제가 자,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권한을 임명해 줄게. 네가 대한제국의 대표가 돼서 가서 조약을 맺고 와! 라고 명령하는 게 전권 위임이야. 그럼 그 대표자가 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조약을 읽어보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꾹 찍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대표자가 사인하고 도장 찍는 과정을 조인이라고 불러. 그럼 그 대표자는 그냥 사인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걸 갖고 와서 최고 통치자한테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폐하, 제가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결재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최고 통치자가 그걸 다시 다 읽고 거기서 그래 잘했다 라고 하면서 도장 꽝 찍고 사인하고, 이게 바로 비준이야. 일반적으로 이 3단계를 거쳐야지 완벽한 형태의 국가와 국가대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교과서 40에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일본이 대한제국과 맺었던 5개의 조약은 그렇지 않았어. 가장 대표적으로 을사조약만 살펴보도록 할게. 일단 을사조약. 조약의 제목부터 없어. 제목 빈칸이야. 하다못해 선생님이 집에서 혼자 일기를 쓰더라도 제목을 써.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그 내용도 얼마나 중요하니. 외교권, 통감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는 조약인데도 제목조차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고종 황제는 을사조약 원하지 않았지. 그런데 과연 누군가한테 전권을 위임해 줬을까? 자, 네가 가서 을사조약 하고 와 이랬을까? 아니었지. 이토 히로부미가 강제로 대신들 모아서 협박해가지고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권 위임 과정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인하고 나서 박재순이 도장 꽝, 을사조약 도장 꽝 찍고서 고종한테 가져갔을 때 고종이 응 잘했다 을사조약 짱이야 이러면서 사인해 줬을까? 아니었지. 비준 과정도 거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을사조약은 정당하지 못했다, 부당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는 을사조약만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꼭 확인을 해서 5개의 조약들은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해 보길 바라. 오늘은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배웠다. 선생님이 막 수업하면서 너희들한테 감정이 격양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더 그렇게 했었어. 너희들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 막 가슴에 뭐가 막 들끓지 않니?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난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오늘은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조상들 과연 어떻게 저항하고 일본에 반대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오늘도 너무 수고가 많았어. 선생님이 간단한 과제를 밑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꼭 그 과제도 같이 수행을 해주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수고 많았어. 안녕.